2022년 10월 7일 서울 새벽 3시 22분 종로구 삼청동 외교부 장관 공관. 경비실의 모니터가 일순간 검게 변했다가 돌아온다. 3초. 딱 3초간의 공백. 경비원 박재성은 그 3초를 놓쳤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새벽 근무의 권태가 만든 빈틈. 그리고 그 3초 동안 외교부 장관 공관 2층 서재의 금고가 열렸다. 아무도 모른다. 아직은. 같은 날 아침 7시 외교부 장관 정혜준이 서재에 들어선다. 61살, 은발에 단정한 양복, 35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노련한 인물이다. 오늘은 오전 9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다. 회의 자료를 금고에서 꺼내야 한다. 금고 앞에 선다. 비밀번호를 누른다. 문이 열린다. 정혜준의 손이 멈춘다. 서류가 없다. 두꺼운 갈색 봉투, 극비 등급 문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비밀 부속 합의서. 이 문서가 공개되면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까지 연루된 동아시아 안보 구도가 뒤흔들린다. 국익에 치명적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최고 기밀 문서. 그것이 사라졌다. 정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금고안을 다시 확인한다. 다른 서류들은 그대로 있다. 여권, 가족관계 문서, 일반 업무 자료, 오직 그 갈색 봉투만 없다. 손이 떨린다. 외교관 35년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아니, 대한민국 외교사에서도 전례가 없다. 국가안보실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하는 순간 자신의 관리 책임이 문제가 된다. 경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외교적 재앙이 시작된다. 정혜준은 20분간 서재에 서서 생각한다.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린다. 오전 9시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 300평 전층을 사용하는 강역탐정사무소. 통유리 너머로 가을의 한강이 반짝이고 벽면 모니터 16대가 실시간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강역이 소파에 앉아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다. 키 185cm, 75kg의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42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한 뒤 사직하고 아버지의 1000억대 유산을 물려받은 억만장자이면서 동시에 탐정이다. 전화가 울린다. 사무소 대표 번호, 이해나가 먼저 받는다. 맞은편 책상에서 둥근 안경 너머로 통화 화면을 본다. 훤칠한 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24살의 분석화학 전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으로 강역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다. 강역탐정사무소입니다. 강역탐정님과 직접 통화 가능합니까? 외교부 장관 정혜준입니다. 이해나의 눈이 미세하게 커진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없었다. 잠시만요. 이해나가 수화기를 내밀며 입모양으로 말한다. 외교부 장관, 강역의 눈썹이 올라간다. 수화기를 받는다. 강역입니다. 강 탐정님, 저는 정혜준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 뵐 수 있습니까? 극히 긴급하고 극히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경호원 없이 혼자 갑니다. 전화가 끊긴다. 강혁이 커피잔을 내려놓는다. 외교부 장관이 경호원 없이 혼자 온다고. 이해나가 안경을 밀어 올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전 9시 40분. 응접실. 정혜준 장관이 도착한다. 양복은 완벽하지만 얼굴에 핏기가 없다. 눈 아래 그늘이 짙다. 2시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 인상이다. 강 탐정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준이 소파에 앉는다. 강혁과 이해나가 마주 앉는다. 오늘 새벽 저의 공관 서재 금고에서 극비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문서입니까? 대한민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비밀 부속 합의서입니다. 이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이 10명 이내입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인 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양국 실무협상단 몇 명뿐입니다. 경찰이나 국정원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정혜준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가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면 일본 측에서 즉시 협정 파기를 선언할 겁니다. 동아시아 안보 균형이 무너져요. 그리고 저는 관리 책임으로 끝장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겁니까? 네. 강 탐정님의 형이 검찰 간부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검찰도 움직여선 안 됩니다. 공식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비밀이 새어나갑니다. 강혁이 팔짱을 낀다. 무거운 사건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장관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뿐입니다. 배우자분은? 정혜준의 눈이 흔들린다. 아주 잠깐. 아내는 모릅니다. 강혁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넘어간다. 공관에 어젯밤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아내, 그리고 가사도우미 1명, 경비원 2명이 교대로, CCTV는 공관 내부에는 없습니다. 외부만 있는데 새벽 3시 20분경에 3초간 화면이 끊겼다는 보고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3초면 전문가의 소행이네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본다. 이해나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을에 맞겠습니다. 정혜준의 눈에 안도가 스친다. 비용은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숨기시는 게 있으면 사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정혜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흘입니다. 사흘 뒤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부속 합의서를 기반으로 한 후속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사흘, 72시간, 알겠습니다. 정혜준이 돌아간다. 강혁이 창가에 선다. 애나 씨, 네 탐정님. 이건 좀 다른 종류의 사건이야. 국가안보급이니까요.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관이 아내는 모른다고 할 때 눈이 흔들렸어. 이해나의 눈이 날카로워진다. 거짓말이라고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데 뭔가 숨기고 있어. 배우자와 관련된 뭔가. 원작에서도 부인이 핵심이었잖아요. 강혁이 돌아본다.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 직감이에요. 이해나가 슬쩍 시선을 돌린다. 사실 그녀는 코난 도일의 원작을 읽은 적이 있다. 두 번째 얼룩 사건에서는 정치인의 부인이 과거의 비밀 때문에 적에게 이용당한다. 어쨌든 장관 부인을 조사해야 해. 이름이 뭐예요? 찾아봐. 이미 찾았어요. 장관 부인 이름은 서영은, 57세. 결혼 전 직업은 외교통상부 3등 서기관. 주 프랑스 대사관 근무 경력, 외교관 출신이었어? 네, 남편을 그쪽에서 만난 것 같아요. 둘 다 외교관이었으니까. 강혁의 눈이 가늘어진다. 첫째 날, 오전 11시, 강혁이 움직이기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더 한다. 형, 나야, 혀가 무슨 일이야? 강민혁, 검찰청 고위간부. 형, 이번 건은 공식 수사가 안 돼. 하지만 정보가 좀 필요해. 비공식으로? 외교부 장관 공관 경비 체계, 그리고 최근에 외교부 관련 정보 유출 시도가 있었는지, 국정원 쪽 동향도, 외교부? 혀가, 그건 좀 수위가, 형, 국가안보급이야. 내가 경거망동할 일이 아닌 거 알잖아. 잠깐의 침묵. 알았다. 내가 아는 선에서 알아볼게. 오후 2시, 삼청동 외교부 장관 공관, 강혁과 이해나가 방문한다. 정혜준 장관이 직접 맡는다. 가사도우미와 경비원에게는 보안 점검 업체라고 소개한다. 강혁이 2층 서재에 들어선다. 있는 것, 원목 책장, 넓은 책상, 금고는 벽면 내장형, 디지털 비밀번호 방식, 최근 모델, 외부 충격이나 드릴로는 뚫을 수 없는 등급, 없는 것, 강제 침입의 흔적, 금고에 긁힌 자국이 없다. 문이나 창문에 손상 없음,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고 열었다는 뜻, 어색한 것, 바닥, 서재의 나무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는데 금고 앞쪽 카펫에 한 모서리가 미세하게 접혀 있다. 최근에 누군가 카펫을 들춰본 것처럼. 강혁이 무릎을 꿇고 카펫 모서리를 들어본다. 나무 바닥 위에 작은 얼룩이 있다. 갈색,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 최근의 것이다. 애나 씨, 이해나가 다가온다. 루페를 꺼내 바닥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면봉으로 소량의 샘플을 채취한다. 혈흔 같아요. 혈흔?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색깔과 질감이 혈흔 패턴이에요. 강혁이 정혜준을 본다. 장관님,
이 서재에서 최근에 누가 다쳤거나 뭔가를 엎지르셨습니까? 정혜준의 얼굴이 굳는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다. 강혁은 안다. 하지만 지금 추궁하면 장관이 다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서재 창문 점검할게요. 창문을 본다. 2층. 밖에서 올라오려면 사다리가 필요한 높이. 하지만 옆에 담쟁이가 뒤덮인 벽면이 있다. 체격 좋은 사람이면 올라올 수 있다. CCTV 3초 끊김은 외부에서 전자제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나가 말한다. 전자제머면 군사용 장비급이에요. 민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정보기관 수준의 전문가란 뜻이지. 맞아요. 공관을 나온다. 차 안. 이해나가 운전한다. 탐정님, 장관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알아. 바닥에 혈흔, 그리고 카펫이 접힌 것. 누군가 금고를 열었을 때 서재에서 뭔가가 있었어. 그리고 장관은 그걸 알고 있어. 부인 서영은 씨를 만나봐야 해요. 근데 장관이 허락할까? 허락 안 해도 방법은 있어요. 이해나가 태블릿을 꺼낸다. 서영은 씨,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삼청동 미술관 봉사활동을 해요. 내일이 화요일이에요. 어떻게 알아? 서영은 씨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어요. 공개 계정이에요. 강혁이 헛웃음을 친다. 소셜미디어 시대야. 그날 저녁 사무소.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고개를 내민다. 바닥 샘플 분석 나왔어. 뭐야? 혈흔 맞아. 인간의 피야. A형. 그리고 양이 소량이야. 코피 정도? 코피? 이해나가 생각에 잠긴다. 서재에서 누군가 코를 부딪혔거나 맞았거나 아니면 긴장으로 코피가 나거나. 강혁이 말한다. 장관의 혈액형을 알아야 해. 건강보험 기록에 있을 텐데 그건 개인정보라서 형한테 부탁하면 되지. 2022년 10월 8일 둘째 날 아침 강민혁에게서 정보가 온다. 혀가 정해준 장관 혈액형은 O형이야. 그리고 부인 서영은은 A형이야. 바닥의 혈흔은 A형, 서영은의 혈액형과 일치한다. 부인이 서재에 있었어. 그리고 피를 흘렸어. 강혁의 얼굴이 단단해진다. 그리고 하나 더. 강민혁이 덧붙인다. 내가 물어본 외교부 관련 정보 유출 동향, 국정원 쪽에서 한 건 잡힌 게 있어. 최근 3개월간 북한과 연결된 정보 브로커가 서울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가 있어. 코드네임은 도마뱀이래. 도마뱀? 정체 미상. 하지만 외교 군사 관련 기밀을 중개하는 것으로 추정돼. 국정원이 추적 중인데 아직 못 잡았어. 그 도마뱀이 이 문서를 노렸을 수 있어. 가능성 있지. 조심해라. 오전 10시 삼청동 미술관. 이해나가 봉사활동 명목으로 미술관에 들어간다. 사교성 좋은 그녀의 장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서영은을 찾는다. 57세 여성, 우아한 외모에 진주 귀걸이. 미술관 안내 봉사를 하고 있다. 단정하지만 피로가 역력한 얼굴, 눈 밑에 그늘이 짙다. 이해나가 자연스럽게 접근한다. 안녕하세요. 봉사 신규 참여 문의하러 왔어요. 서영은이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입꼬리의 떨림을 이해나는 놓치지 않는다.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 미술, 봉사 일상. 20분쯤 지나 분위기가 편안해졌을 때 이해나가 서영은의 코를 본다. 있는 것, 콧등에 미세한 반창고 자국. 지금은 떼어낸 상태지만 피부에 접착제 자국이 남아있다. 선생님, 코를 다치셨어요? 서영은의 표정이 변한다.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올라온다. 아, 이거요. 그냥 밤에 화장실 가다가 문에 부딪혔어요. 거짓말이다. 이해나는 안다. 하지만 더 추궁하지 않는다. 여기서 밀면 오히려 다친다. 아이고, 아프셨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온다. 점심, 사무소. 서영은 씨 코에 반창고 자국이 있었어요. 최근에 코를 다친 거예요. 서재 바닥에 혈흔과 연결되어 부인이 서재에서 넘어졌거나 누군가에게 맞았거나 그리고 그때 금고가 열렸어요. 강혁이 소파에 깊이 앉는다. 시나리오를 세워보자. 서영은이 밤에 서재에 들어간다. 금고를 연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 장관은 나만 안다고 했지만 부부 사이에서 비밀번호를 완벽히 숨기긴 어렵지. 그래요. 남편이 번호를 누르는 걸 어깨너머로 봤을 수도 있고 기념일이나 생년월일 조합일 수도 있고 문서를 꺼낸다. 그런데 왜 부인이 극비 문서를 꺼내?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그리고 왜? 이해나가 안경을 밀어 올린다. 협박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강혁의 눈이 번뜩인다. 맞아. 부인의 과거에 뭔가가 있고 그걸로 협박당해서 문서를 빼낸 거야. 그런데 코피는 넘어진 거야. 긴장해서 서재에서 금고를 열다가 혹은 문서를 들고 나가다가 뭔가에 부딪힌 거지. 카펫 모서리가 접혀 있었잖아요. 카펫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맞아. 넘어지면서 코를 바닥에 부딪힌 거야. 피가 바닥에 떨어졌고 급하게 카펫으로 덮었지만 완전히 덮이지 않은 거지. 퍼즐이 맞춰진다. 하지만 핵심은 아직 남아있다. 서영은을 협박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문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후 3시. 강혁이 결정한다. 서영은을 직접 만나야 해. 제대로. 장관한테 알리고요? 아니, 장관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부인이 한 짓을. 그래서 부인은 모른다고 거짓말한 거야. 부인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직접 공관에 간다. 장관이 없는 시간에.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긴 뭐가. 외교부 장관 부인한테 이야기하러 가는 건데 이해나가 입술을 깨문다. 이 남자는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게 매력이면서 동시에 걱정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늘 그렇듯. 오후 4시 삼청동 공관. 정해준 장관은 외교부 업무로 청사에 있을 시간이다. 강혁이 경비원에게 명함을 건넨다. 장관님 부인이신 서영은 여사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의 의뢰로 보안 점검차 방문했다고. 5분 뒤 서영은이 현관에 나온다. 이해나를 본 순간 눈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오전에 미술관에서 본 여자다. 서 여사님, 강혁이 말한다. 저는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입니다. 장관님의 의뢰로 사라진 문서를 찾고 있습니다. 서영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여사님이 하신 일을. 서영은의 다리가 풀린다. 현관문 기둥에 기대선다. 손이 떨린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거실에 앉는다. 서영은이 양손으로 차잔을 감싸 쥐고 있다. 떨림을 숨기려는 것이다.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숨기시면 도울 수 없습니다. 서영은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연다. 목소리가 낮고 떨린다. 30년 전 일이에요. 30년 전? 제가 27살 때 주 프랑스 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때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입니까? 파리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프랑스인이었어요. 외교관 행사에서 몇 달간 연인 관계였어요. 그 남자가 나중에 알았는데 프랑스 정보기관과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저를 통해 대사관 정보를 빼가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다행히 제가 넘긴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관계 자체가 문제였죠. 사진이나 증거가 남아있다? 서영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진이 있어요. 30년 전 사진, 그리고 편지. 제가 그 남자에게 쓴 편지, 그걸 누군가 가지고 있다.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남자 목소리, 한국인이에요. 서영은 여사의 과거가 언론에 나가면 장관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겁니다. 협조하시면 조용히 넘어갑니다라고. 협조의 내용이 뭡니까? 남편의 서재 금고에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문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셨습니까? 서영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네, 엊그제 밤에 남편이 잠든 뒤에 서재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남편이 누르는 걸 예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문서를 꺼낸 뒤에 정원 담장 쪽에 두라고 했어요. 새벽 3시에 담장 아래 화분 뒤에 놓으면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서재에서 나오다가 카펫에 걸려 넘어지셨고 서영은이 놀란 눈으로 강혁을 본다. 어떻게 아느냐는 표정. 바닥에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은이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 남편한테 들키면 장관님은 이미 아시는 것 같습니다. 서영은의 울음이 멈춘다. 네? 장관님이 저를 찾아오신 건 문서가 사라진 것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짐작하고 계신 거예요. 카펫 아래 혈흔을 봤을 거예요. 부인의 코에 반창고가 붙어 있는 것도. 서영은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한다. 남편이 저를 보호하려고 내 외부인의 소행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부인의 비밀을 지키면서 문서를 되찾으려고 강혁의 시선에 동정이 서린다.
이 부부는 서로를 지키려 하고 있다. 한 명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협박에 굴복했고, 다른 한 명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서 여사님, 협박과의 연락이 어떻게 이뤄집니까? 항상 그쪽에서 전화해요. 발신번호 비공개로, 통화 시간은 1분 이내. 다음 연락이 언제 올 예정입니까? 문서를 전달한 뒤에 사진과 편지를 반환해 준다고 했어요. 내일 연락이 올 거라고. 그 전화를 기다리면 돼요. 그때 우리가 역추적합니다. 사무소 복귀. 이해나가 즉시 움직인다. 통화 역추적이면 장비가 필요해요. 나정희 씨, 서 여사님 핸드폰에 역추적 앱 설치할 준비 해줄 수 있어요? 나정희가 태블릿을 들고 온다. 긴 머리를 묶은 초미인이 능숙하게 프로그램을 세팅한다. 발신번호 비공개라도 기지국 삼각 측량은 가능해요. 통화 시간이 30초 이상이면 반경 50m까지 좁힐 수 있어요. 좋아. 강혁이 전화를 건다. 서영은에게, 서 여사님, 내일 전화가 오면 최대한 대화를 끌어주세요. 30초 이상. 장소를 물어보세요. 사진 반환 방법을 물어보세요. 뭐든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혁이 형에게 전화한다. 형, 나야, 혀가. 도마뱀이라는 정보 브로커. 국정원이 추적 중이라고 했지? 응. 이번 건이 그 인간 소행이야. 외교부 장관 부인을 협박해서 군사정보 문서를 빼냈어. 뭐? 혀가 그건? 알아. 국가안보급이야. 하지만 아직 문서가 최종 인수자한테 넘어가지 않았을 수 있어. 빼내는 건 브로커가 했지만 실제 구매자한테 전달은 아직일 수 있어. 시간이 있다는 거야? 내일 역추적이 성공하면 브로커 위치를 잡을 수 있어. 그때 형 쪽에서 급습해야 해. 알았다. 준비하고 있을게. 2022년 10월 9일, 셋째 날, 오전 10시, 서영은의 핸드폰에 역추적 앱이 설치된다. 이해나가 직접 공관에 가서 작업한다. 이제 전화만 오면 돼요. 모두가 기다린다. 오전 11시, 정오, 오후 1시. 오후 2시 37분, 전화가 온다. 사무소의 모니터에 실시간 신호가 잡힌다. 나정희가 키보드를 두드린다. 서영은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온다. 여보세요, 서 여사. 문서 잘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 낮고 차분하다. 사진은요? 약속대로 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오늘 저녁 8시에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시면 됩니다. 직접 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제3자를 보내세요. 혼자만. 어디로요? 저녁에 다시 전화합니다. 끊어진다. 통화 시간 42초. 잡았어요. 나정희가 소리친다. 기지국 삼각 측량 완료. 위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반경 50m. 성수동. 강혁이 일어선다. 지금 바로 가자. 잠깐요. 탐정님 이해나가 말한다. 성수동 2가 반경 50m면 꽤 넓어요. 건물이 여러 채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드론으로 정찰하는 게 어때요? 좋아. 드론 띄워. 사무소 옥상에서 최첨단 소형 드론이 이륙한다. 이해나가 조종한다. 성수동까지 비행시간 15분. 오후 3시. 드론 영상이 사무소 모니터에 뜬다. 성수동 2가. 해당 반경 내에 건물 5채, 카페 1곳, 의류 매장 2곳, 사무실 건물 1동, 그리고 한 채의 폐공장. 폐공장이 가장 유력해요. 이해나가 말한다. 정보 브로커가 거점으로 쓰기에 카페나 매장은 노출이 크니까요. 드론을 더 가까이 보내. 드론이 폐공장 상공으로 접근한다. 열감지 카메라를 가동한다. 열원 2개 감지. 건물 2층에 2명이 있어. 강혁이 재킷을 걸친다. 형한테 알려. 오후 4시. 성수동 폐공장 앞. 강혁의 벤틀리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다. 강혁이 차에서 내린다. 이해나가 따라 내린다. 탐정님, 저도 가요. 위험해. 장비 다루는 건 제가 나으니까요. 그리고 탐정님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이해나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하지만 눈에 단호함이 서려 있다. 강혁이 그 눈을 본다. 이 여자의 눈에 담긴 것이 직업적 의무감만은 아니라는 걸 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대신 내 뒤에 있어. 이해나가 차 트렁크에서 소형 장비 가방을 꺼낸다. 안에는 무전기, 전자잠금 해제 도구, 응급 키트가 들어있다. 맥가이버 수준의 준비성, 폐공장 후면으로 접근한다. 강혁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 16년간 갈고 닦은 것이다. 후면 비상문의 자물쇠를 확인한다. 잠겨 있어. 이에나가 전자잠금 해제 도구를 꺼낸다. 3초 만에 자물쇠가 풀린다. 맥가이버. 칭찬은 나중에요. 문을 연다. 어두운 내부, 먼지 냄새, 오래된 기계 기름 냄새, 1층은 텅 비어 있다. 녹슨 기계들이 유령처럼 서 있다. 계단을 오른다. 2층으로. 강혁이 앞서고 이에나가 뒤따른다. 발소리를 죽인다. 무술 유단자의 발놀림은 고양이보다 가볍다. 2층 복도 끝에 불빛이 새어나온다. 문이 반쯤 열려 있다. 강혁이 문틈으로 안을 본다. 방 안에 남자 2명이 있다. 한 명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또 한 명은 창가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다. 30대 후반. 체격이 크다. 책상 위에 갈색 봉투가 놓여 있다. 바로 그것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 비밀, 부속합의서. 아직 여기 있다. 최종 인수자에게 넘기지 않았다. 강혁이 이에나를 돌아본다. 입모양으로 말한다. 형한테 연락. 이에나가 무전기로 강민혁에게 신호를 보낸다. 미리 약속한 코드. 3분이면 올 거예요. 이에나가 속삭인다. 하지만 그 3분이 되기 전에 상황이 변한다. 창가에 남자가 전화를 끊고 말한다. 형님, 구매자가 지금 오고 있답니다. 30분 뒤에. 좋아. 문서 복사본 만들어둬. 책상에 남자가 일어선다. 갈색 봉투를 든다. 강혁의 판단이 빠르게 돌아간다. 복사본이 만들어지면 끝이다. 원본을 되찾아도 복사본이 퍼진다. 지금 들어가야 한다. 지금 간다. 강혁이 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꼼짝 마. 2 남자가 동시에 돌아본다. 창가의 남자가 먼저 반응한다.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려 한다. 강혁이 3걸음 만에 거리를 좁힌다. 185cm의 다부진 그림자가 번개처럼 움직인다. 남자의 팔목을 잡고 비틀어 서랍에서 손을 떼게 한다. 그대로 바닥에 제압한다. 책상의 남자 리더격이 갈색 봉투를 들고 뒷문 쪽으로 뛴다. 애나 씨. 이에나가 이미 뒷문을 막고 서 있다. 남자가 멈칫한다. 여자라고 얕본다. 밀어내려 한다. 이에나가 차분하게 몸을 비킨다. 동시에 남자의 발목 앞에 장비 가방을 밀어넣는다. 남자가 걸려 비틀거린다. 그 순간 뒤에서 강혁이 따라와 남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눕힌다. 끝났어. 갈색 봉투가 바닥에 떨어진다. 이에나가 집어든다. 무사해요. 문서가 무사하다는 뜻인지 이에나 자신이 무사하다는 뜻인지 강혁은 둘 따로 받아들인다. 1분 뒤 검찰 수사관과 국정원 요원이 도착한다. 강민혁이 직접 왔다. 혁아, 괜찮아? 응. 형 여기 도마뱀이야. 바닥에 제압된 리더격 남자. 국정원 요원이 신원을 확인한다. 정우성, 가명이야. 본명은 주영식, 39세. 2014년 국정원 해외 파트 출신. 2018년 배임으로 면직. 이후 정보 브로커로 활동. 국정원 출신이었어? 그래서 정보기관 수준의 수법을 쓴 거야. 전자제머로 CCTV 끊고 외교관 부인의 과거 정보를 빼내고 강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저녁, 강혁 탐정사무소. 갈색 봉투가 정해준 장관에게 돌아간다. 강혁이 직접 전달한다. 정해준의 손이 떨린다. 봉투를 열어 문서를 확인한다. 무사하다. 강 탐정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장관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해준의 표정이 굳는다. 부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침묵, 카펫 아래 혈흔, 부인의 코 반창고.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를 부인이 알고 있다는 것. 정해준이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서재에 들어갔을 때 카펫 아래 피를 봤어요. 그리고 아내의 코를 봤어요. 순간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솔직히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내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30년 전의 실수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일 때문에 이미 30년을 고통받은 사람이니까요. 강혁이 잠시 침묵한다. 이 남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장관님, 부인은 협박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브로커는 체포됐고 문서는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인의 역할은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정해준이 고개를 든다. 눈에 물기가 어린다.
정말입니까? 검찰과 국정원에서도 이 사건은 비공개 처리될 겁니다. 국가안보 사안이니까요. 부인의 과거도 문서 유출 경위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혜준이 돌아간다. 강혁이 창가에 선다. 이해나가 옆에 온다. 탐정님, 부인을 보호하기로 하셨네요. 그래, 30년 전에 실수 하나로 평생을 벌받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그래도 국가 기밀 문서를 넘긴 건 협박에 의한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도 강요에 의한 행위는 면책될 수 있어. 형한테 확인했어.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인다. 탐정님 답네요. 뭐가?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시는 거요.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사람들의 삶도 중요하니까. 강혁이 이해나를 본다. 이 여자는 자기를 잘 안다. 16년 형사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사건 이후 부서진 가족들의 모습. 그걸 이 여자는 이해한다. 애나 씨. 네? 오늘 현장에서 위험했어. 괜찮았어요. 장비 가방으로 발목 걸어뜨린 거 어디서 배웠어? 배운 게 아니라 즉흥이에요. 탐정님이 뒤에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혁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날 믿고? 당연하죠. 이해나가 고개를 돌린다. 귀가 붉다. 일주일 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군사정보보호협정 후속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언론은 한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기사를 쓴다. 아무도 그 뒤에서 문서가 사라졌다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정보 브로커 주영식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된다. 비공개 재판이 진행된다. 서영은은 남편 곁에서 평소처럼 살아간다. 30년 전의 사진과 편지는 주영식의 아지트에서 압수되어 폐기된다. 그녀의 비밀은 이제 진짜 비밀이 아니다. 남편이 알고 있고 남편이 용서했으니까. 정혜준 장관은 이후 청와대에 별도 보고 없이 금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극비 문서의 보관 체계를 이중화한다. 그리고 아내에게 단 한마디도 이 일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사랑 방식이다. 어느 가을 저녁, 강혁 탐정사무소, 10월의 노을이 50층 통유리를 물들인다. 한강 위로 석양이 길게 누워있다. 강혁이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창가에 서 있다. 이해나가 에스프레소를 들고 옆에 선다. 탐정님, 이번 사건은 좀 달랐어요. 뭐가?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했지만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주는 게 더 중요했잖아요. 그래.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진실을 품어주는 게 더 어려운 일이야. 저는 그게 탐정님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강혁이 이해나를 본다. 석양빛이 그녀의 둥근 안경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난다. 뭐가? 사람을 보는 눈이요. 증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보시잖아요. 강혁이 미소 짓는다. 그건 형사 시절에 배운 거야. 사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증이 아니라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이해나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며 한강을 본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 탐정님, 내일 새 의뢰가 있어요. 또? 끊이질 않네요. 좋은 거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아주 살짝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강혁 쪽으로 반보 가까이 선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강혁은 알고 있다. 이 여자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는다. 이 순간 자체가 좋으니까. 같은 석양을 보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는 이 시간이.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세상에는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때로는 그 비밀을 함께 지켜주겠다는 사명으로 강혁 탐정사무소의 하루는 오늘도 이어진다. 사건은 끝나도 사람은 계속된다. 그리고 어떤 비밀은 지켜지는 것이 밝혀지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